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수 다이제스트의 준입니다. 이제 10월도 어느덧 중순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소식이 전해져 오고 지금 축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노벨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노벨상에 관해서 여러분이 모르셨을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알고 이제 12월에 있는 시상식을 시청을 하시면 아니면 혹시라도 직접 가서 보게 되시면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노벨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6개의 분야에서 주어집니다. 화학상, 생리의학상, 물리상, 평화상, 문학상, 그리고 경제상입니다. 하지만 경제상은 노벨이 직접 지정한 것은 아니고 노벨의 사후에 결정된 것이니 오늘의 대화에서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노벨상 중에 노벨 문학상이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노벨 자신이 과학자니만큼 과학 분야의 3가지는 저는 이해가 되었고 또 본인의 발명품이 무기로 사용되었으니 평화상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은 조금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생각하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데 유독 올해에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던 그 배경과 그리고 노벨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저를 떠나지 않아서 열심히 찾아보았고 그 결과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노벨 수상자에 대해서는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고 재원을 마련하고 또 분야를 지정한 노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를 더 잘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의 삶은 사실 조금 짠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찬란한 과학자가 남긴 화려한 삶에 가려진 그의 조금은 짠하고 쓸쓸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벨상이 어떻게 생긴 건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벨상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화에 따르면 바로 1888년 알프레드 노벨의 형인 루드빅 노벨이 죽었을 때 프랑스의 한 언론사가 이를 알프레드 노벨 죽음으로 착각하고 죽음의 상인인 노벨이 죽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본 알프레드 노벨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노벨상을 만들었다라는 일화가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일화는 100%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 오보를 낸 프랑스 언론에서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진 않았고 단지 이런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인류의 은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어제 칸에서 사망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노벨씨다. 노벨씨는 스웨덴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정정 기사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기사는 아마 노벨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이 만든 무기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말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나의 다이너마이트는 1000번의 세계 평화회의보다 더 빨리 평화로 이끌 것이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군대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은 분명 황금 같은 평화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노벨이었는데 막상 자신의 부고기사에 인류의 은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었으니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그가 노벨상을 만든 배경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는 확실히 자신의 무기가 더 정교해질수록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발명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1895년 11월 27일에 남긴 그의 유언장에서 그는 노벨상에 관하여 지정합니다. 바로 그의 재산을 유가증권으로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를 매년 상으로 줄 것, 그리고 수상자는 전년도에 인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줄 것, 그리고 노벨은 수상자를 선정할 기관들도 모두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어떤 나라에서 수여가 될까요? 정답은 스웨덴일까요? 아닙니다. 노르웨이입니다. 노벨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어서 노벨상을 지정할 때 노벨상의 수여 기관까지 각각 다 정해놨어요. 물리화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 생리의학은 카울린스카 연구소, 문학은 스웨덴 아카데미, 그리고 평화는 노르웨이 의회가 뽑는 5명의 위원회. 이 부분이 좀 신기하죠? 평화상만 노르웨이가 주니까요. 그런데 평화상을 노르웨이에서 선정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연합 왕국 상태였지만 내정은 분리되어 있었고 외교권은 스웨덴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벨은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에 있던 노르웨이가 평화상 선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이 유언장을 작성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기 1896년 12월 10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만연한 이태리 산레모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없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파리에서 공개된 이후 크게 논란이 됩니다. 왜 논란이 되었냐고요? 먼저 노벨의 유산을 한몫 챙길 생각을 하던 가족과 친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속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여기간을 노벨이 알아서 미리 정하긴 했는데 그 수여기간하고 논의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도 5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1901년 노벨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던 때 드디어 첫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2025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훌륭한 노벨, 이 노벨의 삶의 어떤 점이 저는 조금 짠하게 느껴졌는지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삶이 조금 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조금 동의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큰 돈에 따르는 큰 문제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작은 돈에는 작은 문제가 따르고 큰 돈에는 큰 문제가 따른다. 노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파산하고 크게 성공하는 걸 반복하는 걸 봐서 경제적으로 혼돈이 큰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노벨이 일군 자산 규모는 아주 컸지만 공장 안전, 특허 분쟁, 과세, 거주지 문제가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하지만 늘 조심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쓰기보다는 책임하고 리스크 관리, 그리고 돈 때문에 있는 법적 분쟁에 늘 휘말려서 위장장애를 늘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형제들하고도 돈 때문에 험한 말이 오고 가는 사이였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정말 자유롭게 쓰고자 하는 건데 돈이 엄청 많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했으니 그 부분에서 노벨이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벨 삶이 조금 짠한 두 번째 이유, 꿈을 이루지 못한 시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시인이고 싶었으나 시인이 되지 못한 과학자였습니다. 노벨은 어릴 때부터 문학을 사랑했어요. 젊을 때부터 문학, 화학, 물리에 특별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이자 사업가인 그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의 시에 대한 관심을 못마땅해 해서 그를 화학공학 수업을 받도록 해외로 보냈다고 노벨 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노벨은 실제로도 수많은 시를 쓰고 또 희곡을 썼습니다. 영국 대모노인 셸리와 바이런에게 영향을 받아 영문시를 썼고 말년에는 비극 네메시스라는 긴 희곡도 집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미완과 사본 정도로 남아있고요. 실제로 작가가 돼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쓴 시의 주제는 고독, 사랑의 결핍, 삶의 의미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듣고 나니 노벨 문학상이 왜 지정이 되었는지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 기회에 저의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노벨은 정말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의 힘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노벨이 소유한 도서관에 책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문학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의 삶이 조금 짠한 세 번째 이유, 그것은 그가 바로 사랑에 실패한 외톨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로맨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파봤습니다. 노벨의 삶에는 정말 한 번에 제대로 된 사랑조차 없었던 걸까? 궁금해서 열심히 파봤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는 노벨의 삶에 3명의 여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번 다 비껴가기만 한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노벨이 청혼한 러시아에 있는 알렉산드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고 그저 노벨의 청혼을 거절당했다라는 말만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름은 바로 베르타 폰 주트너라는 여인이었어요. 단 2주간 노벨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본래 약혼자가 있어서 그와 결혼했기 때문에 노벨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벨과 베르타는 그 후 평생 편지를 주고받았고 베르타가 평화운동가였기 때문에 베르타가 노벨 평화상 구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베르타가 제2회 노벨상을 받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연인이라기보다는 지적인 동반자에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는 소피아 헤스란 여자가 있었는데요. 1876년 오스트리아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와 노벨은 장기간 서신을 이어나간 사실상의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나이 차가 17살 정도 나가지고 소피아 헤스보다 노벨이 한참 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부모처럼 훈계하기도 하고 어떤 서신에서는 왜 너는 생각도 하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글도 읽지 않느냐 뭐 이런 훈계를 할 정도로 그런 약간 애증이 섞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이 소피아 헤스란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노벨과의 관계가 파경으로 치닫는데 노벨이 또 짠한 게 소피아 헤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다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노벨의 사랑은 뭔가 다 관역을 빗나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그가 남긴 문학작품에서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가 남긴 영시 중에 10페이지나 되는 Night Thoughts, 밤의 생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작품의 마지막에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내게 사랑의 자유가 있다면 모든 천상의 미녀들과도 바꾸지 않으리. 최소한 한 존재만큼은. 그녀의 형상은 완벽한 틀은 아니며 그 얼굴을 엄숙하고 차갑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보라. 혼의 빗줄기가 그 고귀한 얼굴을 비출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신성하다. 그 빛남은 햇살 어린 하늘에 구름이 떠다닐 때 빛과 그늘이 바뀌듯 오고 간다. 그래서 눈은 욕망을 달아오르게 하진 않되 마음을 흔드는 그 광희에 결코 지치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눈부시지만 승리는 영원한 차지. 깊은 존중과 깊이 느껴진 사랑은 쌍둥이니라. 내게는 요정 같은 영혼을 지녔으되 감정을 자제력 아래 두는 그런 아름다움을 주어라. 그러면 나는 그녀의 고귀한 마음을 신뢰하리라. 그만큼 확실히 속박하는 인간의 약속은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시를 딱 읽고 나서 이건 베르타에 대해서 쓴 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르타야말로 정말 지적인 여성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은 그런 멋진 여성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시를 썼던 게 베르타를 만나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벨은 이런 여성을 이상화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베르타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녀와 평생의 지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진 그런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는 저의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벨에 관한 이야기 재밌으셨을까요? 저도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기 전까지 노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남긴 어떤 업적 그리고 유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가 알게 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 노벨이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노벨상을 지정했는지 그의 그런 여러 안타까움, 그가 만든 발명품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평화를 깨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가 문학을 사랑한 본인 스스로도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학상이라는 것을 지정한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스스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서 노벨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어서 이번에 12월에 다가올 노벨 시상식이 조금 기대되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시상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죠. 뭔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면 더 애착이 생기고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조사 하기 전까지 노벨은 저에게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노벨상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고 제가 노벨을 개인적인 아픔 같은 것도 조금 조사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그의 시를 깊게 읽고 숙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상을 만들었구나, 훨씬 더 큰 어떤 그림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조금 저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금 시도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저한테 궁금하신 거 아니면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댓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금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냥 구독만 해도 새 영상이 바로바로 떴는데 이제는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영상이 올라와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영상 바로 만나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빛내는 소프트 지식 준수 다이제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